유럽인들에게 모험과 황금의 시대였던 17세기 중엽. 네덜란드 텍사랑을 출발, 일본으로 향하던 1000톤급 상선 한 척이 제주 앞바다에서 난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조선에 표류하는 36명의 네덜란드인. 그들은 제주 목사 이원진에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관이 있는 나가사키로의 송환을 부탁한다. 나가사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꾸준히 북벌 정책을 추진해온 효정에게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이 나라보다 작은 나라에 수만 척의 상선이 있다. 표류자들이 지닌 서양의 신무기 제조 기술을 활용, 청나라 정벌의 꿈을 키워가는 효정. 그러나 탈출의 기회를 살피던 남북산과 남이안이 청사신의 행렬로 뛰어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처해진 효정은 이들을 전라도로 유배시킨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행복한 세월을 보내며 차츰 조선인이 되어가던 표류자들. 그런데 갑자기 조선 탈출을 감행하는 하멜 일행.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그리고 그들의 탈출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여수 출발 6일 후 탈출자들은 조선 해안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항로를 잃고 있었다. 조선에 표착한 지 13년, 36명의 표류자 중 이때까지 남은 생존자는 16명뿐이었다. 그리고 탈출에 가담한 사람은 그중 8명이었다. 아래와 조선노 훈련자라니까 마이노 기리스탄と 似てるね.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필요한 지 13년째 되던 해인 1666년 9월 조선 어선 한 척이 나가사키에 인접한 고토섬에 도착했다. 그때 상황을 동인도 회사 대지마 상관장은 이렇게 보고했다. 지난 3일 동안 이상한 차림의 유럽인 8명이 낯선 모양의 배를 타고 고토섬에 상륙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즉시 파견된 일본 수군들에 의해 그들의 신병이 인수됐다고 한다. 현재 그들은 수군에 인도되어 나가사키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 소문은 매 시간마다 조금씩 상황을 달리하면서 계속 이어졌다. 마침내 오늘 아침 일찍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실은 배가 어젯밤 나가사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실종 처리한 선원 8명이 나가사키의 대지마 상관에 나타난 사실을 동인도 회사 대지마 상관장은 담담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출현은 이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Ik ben er 13 jaar geweest. ソアルト朝鮮の国王がお前らを釈放したのか。それってもお前らが脱出したのか。 We besloten dat we nog liever wilden sterven dan nog langer in Korea te moeten blijven. En daarom zijn we ontsnapt. お前らが朝鮮の脱出した時、そこには何人が残っていたのか。 Van de 16 die nog leefden, konden er 8 ontsnappen. En in Namwon en Suncheon wonen er dus nog 8. なぜ他の仲間に 9월 14일 아침 탈출자 8명은 전원 나가사키에 상륙했다. 그들은 상관장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파란 옷도 제공받았다. 바로 그날 정우경 그들은 일본 나가사키 부교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다. お前らが脱出したところは朝鮮のどこなのか。 In een provincie genaamd Cholado. 전라도 하멜 일행이 조선 억류 기간의 대부분인 10년 세월을 살았던 곳. 그곳에서 그들은 결혼도 하고 주위 사람과의 교류도 넓혀가며 조선의 풍속을 익혀나갔다. 안정된 정착 생활을 모색하는 듯했다. 그런데 それってはなぜ脱出したのか。 We konden daar niet langer leven. 理由は何じゃ。お前らの中で何かでかい罪を隠すとしているんじゃないのか。 Nee, nee. 해동 조선국 한성부 국왕전하 복복복 1659년 4월 효정이 승하했다. 효정은 북벌의 상징이었다. 북벌을 추진하던 강력한 카리스마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자 북벌 체계는 급속히 와해됐다. 뒤이어 현종이 즉위하지만 어린 나이로 북벌 체계를 유지해 나갈 만한 힘이 없었다. 이후 조정은 서인과 남인 간의 권력 투쟁으로 얼룩지게 된다. 효종이 1649년에 왕이 올라서 59년에 죽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효종이 죽는데요. 효종이 죽고 나서 바로 명나라의 마지막 사망들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명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북벌하자고 할 때는 그 남명의 그 망명정부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효종 죽고 나서 바로 곧 이어서 남명 정권도 끝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체질 개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성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사대국인 청나라를 치는 문제보다는 적극적인 방어 태세로 갑니다. 효종의 승하. 게다가 현종 즉위 1년부터 3년간 유례없는 혹심한 가뭄이 계속됐다. 도처에서 산불과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밤낮 없이 떼강도가 극성을 부렸다. 전염병까지 나돌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하멜도 이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국왕은 길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을 묻도록 하고 매일 발생하는 살인 강도 행위를 막기 위해 길목마다 감시병을 배치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토리를 줍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야 했고 심지어 잡풀까지 뜯어 먹어야 했습니다. 대가뭄과 전염병을 이겨낸 하멜 일행은 33명 중 22명에 불과했다. 11명이 죽어나간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식량난 때문에 그 22명도 병영성에서 수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하멜 일행은
식량 사정이 그런대로 괜찮은 남원과 순천, 여수로 각각 분산 배치됐다. 하멜은 전라 좌수영이 있던 여수로 배치됐다. 하멜이 배치된 여수 해안은 외구의 배가 빈번하게 출몰하던 지역이었다. 전라 좌수영은 바로 이 외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수군사령부였다. 그 사령관인 수군절도사는 병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통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효종의 죽음과 혹심한 대기근으로 하밀 일행에 대한 중앙조정의 관심이 철회되어 버렸다. 이때부터 하밀 일행은 전라 좌수사의 전적인 통제 아래 놓이게 됐다. 이 시기부터 표류기에는 잔인한 사령관, 좋은 사령관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방관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들에 대한 대우가 현격히 악화되곤 했던 것이다. 하멜은 여수에서의 고생을 표류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수에 온 이후 어떤 사령관은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우리를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마당에 서 있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령관은 자기가 쏜 화살을 하루 종일 줍게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100발의 새끼를 꼬라는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항의하자 사령관은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결국 그 고역을 참지 못하고 동료 후르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모험으로 끝나더라도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방치해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탈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큰 배가 있어야 했다. 배를 마련하기 위해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분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는 항로를 알아놓기도 했다. 여기서 아주 그 기밀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조그마한 배가 한척 자기들에게도 있었지만은 주민도로 이제 당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 배를 사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남면이에요. 남면이나 초도 같은 데서 소음을 사가지고 와서 팔면은 당신에게 그 이익금의 반을 주마. 배 선박 살 돈은 또 하멜 일행이 주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돈에 혹해가지고 큰 배를 샀거든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솜 장사를 하면서 모르게 이제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해 9월 4일 날 여수를 출발했는데 떠나는 날도 이제 그 여수 그 불악 주민들하고 같이 늦게까지 술 먹고 같이 놀다가 딱 해가 질 무렵에야 이제 가서 담 밖으로 좌수영 성터 밖으로 짐을 다 옮기고 하멜 일행은 좌수영 수군의 삼엄한 경비를 피해 여수 해안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조선 어부들에게서 들은 대로 섬을 왼쪽으로 끼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일본으로 가는 동남쪽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10일) 만에 그들은 나가사키 항에 도착했다. 곧 그들은 나가사키 부교의 신문을 받았다. Ik maak mij grote zorgen over mijn vrienden die nog in Korea zijn.
お前らがキリシタンないし北韓の国の人間を乗せたの。 Alleen maar zeelui van de VOC. 朝鮮は今戦争中なのか、あるいは北韓の国に直をやっているのか。 Ze voeren geen oorlog. De Tartaren komen 2 keer per jaar om tribuut in ontvangst te nemen. 国はお城と 나가사키 부교가 실시한 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Steden zijn 신문 nauwelijks 내용은 versterkt. In de 첫째, bergen zijn enkele 스페르위로호의 규모, 항해 목적, 난파 경위에 관한 질문 11개항. Ik schat dat 둘째, daar voorraad 조선에서의 생활을 묻는 내용 7개항. 3 jaar. 셋째, 조선의 군사 정보, 경제, 풍습, 종교에 관한 질문 17개항. Sinds lange 넷째, tijd heeft men 조선의 zilver 대외 관계에 대한 gekregen, 6개항. maar andere mineralen. 다섯째, 탈출 경위와 조선의 입장에 대해 13개항 등 모두 54개항에 宗 이르렀다. 教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お前らに宗教を 당시 에도 막부는 일본에 표류해온 모든 외국인은 나가사키 부교의 신문을 받도록 했다. Chinezen. Maar 신문 내용은 즉시 막부에 보고됐다. iedereen 그것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파악을 위한 막부의 조처였다. 武器は豊形地を知ってるのか。 hun vuurwapens zijn Londmus. 조선과 비교해 볼 때 나가사키 부교는 놀랄 만큼 체계적인 신문을 하고 En 있다. een handvol kanonnen. 中国とは 단 한 번의 신문으로 조선에 대한 주요 정보를 모두 알아내고 있는 China 것이다. brengen ze ginseng, schalen en zilver. En terug nemen ze zijde mee. 모든 신문을 마쳤다. 하멜리령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에도 막부는 이들을 1년 더 대지마에 억류시킨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하멜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나가사키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난 1666년 10월 1일 볼허 각하는 7척의 배를 거느리고 대지마를 출발 바타비아로 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그 배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도 막부는 대지마의 하멜 일행을 1년 더 억류시키기로 결정을 했을까? 동인도 회사는 교역만 하겠다는 막부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 그 때문에 일본은 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네덜란드와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해왔다. 더구나 탈출자들에 대한 자세한 신문도 끝났다. 억류 이유에 대해 표류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 하멜 일행이 탈출한 1666년 에도 막부는 조선 예조 참판에게 한 통의 외교 문서를 보냈다. 막부의 외교 문서집인 통항일람에 남아있는 그 문서에 따르면 막부는 탈출자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선 조정에 정중히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측 자료에는 이와 다른 기록이 남아있다. 현종 7년과 8년의 실록에는 하멜 일행의 억류 사실을 놓고 막부 측이 10달간이나 집요하게 조선을 공격해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막부는 하멜 일행을 억류시켜 놓은 채 이 사건을 조일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시켰던 것이다. オランダは前から日本に贈り物をやってきた日本の両国よ。それなのに彼らを日本に送還させなかった理由はあるんですか? 아란타가 일본의 속국이라 말씀을 하시오만 그들의 생김새와 차림새는 물론이요 말까지도 일본 국과 조금도 닮은 데가 없으니 어찌 그것을 알겠소? 彼らから聞いてみますと彼らが持っていた全てのものを奪ってそれから朝鮮にお送りしたのは正常の国がやること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무슨 소리요?
물건은 그들 스스로 알아서 처분한 것이고 조선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모두 모여서 살았소이다. 게다가 조정에서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는데 그 무슨 억지 소리요? 조선세우와 사루세이오 간넨니 니혼또 효르시다 후레니 다이시대와 오다가이니 쯔호스루또 야쿠소쿠 시다 니모 가까와라즈 저지와 모처럼 주산넨니 와다때 가레라 오꾸리 시다나와 세우가 야르고도자는 나이또 오모이마스케도 그들과는 의사소통이 되질 않으니 목적지가 조선인지 일본인지 어찌 알 도리가 있었겠소? 조센니와 박구연과 이룬자 나이 데스까? それなのになぜ彼らの行く先が日本だというのを知らなかったと言うんですか？박구연の言う通じてすでに分かったはずですよ。 막부 측의 강도 높은 공격에 조선 측은 난감해졌다. 그런데 그 공격은 하멜 일행에 대한 치밀한 신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자 일본은 속셈을 드러냈다. この時に対馬藩が、朝鮮に対して通そうとしてた要求っていうのは2つあると思います。で1つは、これは常にある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貿易量を増大したい、貿易を拡大したいっていう要求が1つ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この時特有のこの時期特有の問題ですけれども、和漢の移転という問題です。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통상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외관 한 곳에서만 무역 활동을 허용한 것과 무역선의 연간 쿼터를 21척으로 제한한 것이 그것이다. 막부는 이 두 사안에 대해 완화를 요구했다. 왜 막부는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 당시 에도 막부는 중국 비단의 국내 판매와 그에 대한 조세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다. 중국 비단은 막부의 재정 수입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막부가 그 엄청난 비단 대금으로 지불한 것은 무엇일까? 야마구치현 오타시 이와미. 이곳은 17세기 일본 최대의 은광산이었다. 당시 이와미 은광의 1년 산출량은 최고 10,000관에 달했으며 전성기에 채굴 인물은 4만 명이나 됐다. 이곳에서 산출되는 막대한 은이 바로 비단 대금으로 지불됐던 것이다. 17세기 초반 일본은 전 세계 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은 산출국이었다. 이렇게 생산된 일본 은은 당시 국제무역 결제선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17세기 중엽 이후 일본은 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왜 최대의 은 산출국이던 일본이 은 부족 사태를 겪게 됐을까? 당시 중국 남부 해안을 괴롭히던 왜구 문제로 일본과의 교역을 단절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비단은 그 대부분이 조선의 외관과 대마도를 통해 막부로 공급됐다. 중국의 밀무역선이나 네덜란드 상선을 통해서도 중국 비단이 들어갔지만 그 양은 미미했다. 그렇게 되자 막대한 양의 은이 조선과 중국으로 유출됐다. 이것이 일본 은 부족 상태의 주요한 이유였다. 今の考え方で言いますと日本はもっぱらこの現金を輸出して商品を輸入しておったというわけです。ですから日本側から見ますと国際収支は大変な赤字でありました。しかし日本国内ではこのようにして輸入いたしました商品が高く売られましたので幕府としてはそれから上がります税金などで利益が上がっておったわけです。
そういうことをしておりましたので、日本ではこの金銀の産出がですね、17世紀の末の頃になりますと皆掘り尽くしまして、そして大変困った状況に陥るわけです。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막부는 은혜 유출을 막아야 했다. 이런 때 동인도 회사가 대지마로 들여온 물품은 조선과의 교역에 은을 대신할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막부는 조선과의 교역 확대를 절실히 원했다. 하멜이 탈출해서 그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일본이 주로 조선에다 팔아먹는 그 물품들이 바로 자기네가 일본에 팔았던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백단향이라든지 후추라든지 녹비 또 설탕 같은 거 이것이 이제 자기네한테 사가지고 조선에 파는데 그 이익이 뭐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마침 이때 조선에서 네덜란드인 8명이 도주해 왔던 것이다. 막부는 이들을 이용해 조선과의 무역량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은 이미 막부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도리라 하였소. そうです。我ら日本政府は朝鮮に正規を持って行動してきました。 귀국은 이 남만인들을 귀국에 인도하지 않았다 하여 우리를 질책하고 있으나 어찌 전날의 박연 사건은 잊고 있으시오. 박연이 표류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동네의 외관에 인계하려 했소이다. 그러나 귀국은 인수를 거부하지 않았소. 어째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귀국의 태도는 이렇게 다르단 말이오. 1627年にオランダ人朝鮮ではパク・エンというふうに呼ばれる人ですけども、そのパク・エンら3人が漂着して、でその時は朝鮮側はちゃんと和漢に送ってるんですね。でその段階ではでも、対馬側はそのパク・エンらの受け取りを拒否し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事実がありましたから、朝鮮側はそのオランダ人だから。でオランダ人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日本側のそのオランダ人を送還しろっていう日本側の幕府の立場は、オランダ人は日本に朝貢していると。で朝貢国の人たちは、幕府としては保護する義務があるので、彼らを送還しろっていうふうに要求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パク・エンの前例があるので、その日本側の要求をそのまま文字通り受け取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조선 측에서 박연의 전례를 들고 나오자 막부는 더 이상 협상을 끌고 나갈 명분을 잃어버렸다. 조선은 정결을 통과하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우리는 1년 동안이나 대지마 섬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나는 스페르웨르호의 난파 후부터 13년간 우리가 겪었던 일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동인도 회사 서기로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기록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국 네덜란드가 나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조선과의 외교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은 하멜 유령을 더 이상 억류시켜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일본에 억류된 지 1년 만이었다. 이제서야 하멜 유령에게 출항 허락이 떨어졌다.
드디어 하멜 일행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제주도에서 난파됐던 스페르웨르호가 네덜란드를 떠난 것은 1648년. 떠날 때 대부분 20대 청년이었던 그들은 이제 40대 장년이 되어 고국에 돌아온 것이다. 이때 돌아온 일행 중 한 명인 베네딕투스 클레르크는 제주도에 필요했을 때 14살이었다. 청년기를 조선에서 보내야 했던 그는 네덜란드어를 배우지 못했다. 그 때문에 동인도 회사 억류 생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서명을 요구했을 때 그는 X로 서명해야 했다. 네덜란드로 돌아온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의 억류 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자 했다. 그들은 그 근거로 하멜이 작성한 보고서를 동인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인도 회사는 다른 이유로 이 보고서를 매우 중요하게 검토했다. 그것은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고려에 대한 상세한 내용 때문이었다. Om naar Korea te gaan kun je het best benaderen via de Chinese Zee. Die is gelegen tussen Korea en China. Korea is gelegen ongeveer tussen de 34,5 breedtegraad en de 44ste. En als de VOC nooit zoveel risico had genomen, was ze nooit succesvol geweest. Wat het land importeert vanuit Japan, dat zijn bijvoorbeeld kalfskroketten, meubels, porselein en af en toe voedingsmiddelen als de landbouw weer eens totaal slecht geweest is en ze het zelf niet kunnen halen. 하멜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일까? That this Hamel journal was not written as a book, not as a storybook, not as an adventure story. This is his first page. And he dedicated to the Governor General, Mr. Maatsuiker, in Jakarta. He had to write this report because he was working for the VOC, and as soon as he gets back on a boat to Jakarta, he has to make a company report. The Hamel Journal has been written as a company report and not as a story. (17세기) 유럽 국가들은 무역선에 반드시 서기를 탑승시켰다. 당시 유럽의 무역선은 탐험선이기도 했다. 지리상의 발견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것은 무역선의 주요한 임무였다. 또한 무역선은 항해 도중 알게 된 새로운 항로는 물론 바람의 종류, 해류의 흐름 등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이렇게 관찰해서 기록한 내용은 다음 항해자들의 유용한 길잡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분석 연구되어 무역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서기였다. 서기는 당시 세계로 팽창하던 유럽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As a bookkeeper, he had to note down all the commercial trading of the ship when the Sperwer went first from Jakarta to Taiwan. The whole cargo was unloaded, new cargo was taken in, and he had to register all these things. Also for the daily use of bread and beer and food, all that had to go through the bookkeeper. And as such, he had the rank of officer.
그렇다면 동인도 회사 석이었던 핸드릭 하멜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멜의 고향 호르콤시. 하멜은 그가 20살이었던 1650년 이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17세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도시의 문서 보관소에는 아직 핸드릭 하멜의 가게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On this page, there is written that is baptized Hendrik, son of Dirk, Frederiks Hamel, and Margrietgen Hendriks. And there are some witnesses. That was on 1630, on August 22. When Hendrik Hamel was baptized, one of the witnesses was the burgomaster of Gorinchem. So his father must have been quite important in this town. And when you want to know what his father did for his profession, here is a page of a book of 1626, and his father bought at that time a house for 750 guildens. That was a lot of money at that time. And he was a builder, especially of fortifications.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하멜은 부유한 집안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많은 네덜란드 청년들은 황금과 모험을 찾아 동인도 회사에 선원이 됐다. 그들 중 하나였던 하멜도 처음에는 하급 선원으로 동인도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하멜은 입사한 지 2년 만에 장교 신분인 서기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멜이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해에 필요한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사람에 의해 하멜 필기가 쓰여졌던 것이다. (1668년) 동인도 회사에 제출된 하멜의 보고서가 시중으로 유출되어 소책자로 출간됐다. 그러자 그 반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고조되어 있던 유럽에서 이 소책자는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다. 불어판, 도고판, 영역판이 경쟁적으로 출판됐다. 그때까지 동방의 조그만 나라 코리아는 유럽인들에게 겨우 그 이름만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 바로 이때 출판된 하멜의 필기는 미지의 나라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처음으로 유럽인들에게 소개한 책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덜란드 정부도 조선과의 직교역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인도 회사에서는 1620년대, 30년대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믿을만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보고서 읽고 한국에 열리는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조선과의 직교역 검토. 1668년 네덜란드 식민지 문서 제255에는 이때 동인도 회사가 조선과의 직교역을 검토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1년 후인 1669년 동인도 회사는 새로 만든 상선의 이름을 코리아호라 명명했다. 코리아와의 직교역을 위해 만들어진 배였다. 코리아호는 1000톤급의 대형 상선이었다.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왜 조선과의 직교역을 시도했을까?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가지 물건, 후추 같은 향료를 수출하는데 일본인들이 그것을 또 외관 한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넬란드인들이 그것을 직접 하면 넬란드인들에게는 이익이 크니까.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여러 번 중국하고 직접 동상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을 통하여 중국하고도 동성할 수 있을는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 조선은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인식됐다. 이 전략적 요충지를 자신들의 무역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동인도 회사는 조선에 귀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직교역 추진에 앞서 동인도 회사는 조선 잔류자 8명에 대한 소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했다. 동인도 회사는 이 문제 해결을 바타비아 본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 조선과 외교 관계가 없었던 바타비아 본부는 에도 막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에도 막부는 잔류자 소환 문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토로 표려온 사람들은 오란다국 만종인데 귀국에 억류되어 있는 자들도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공물을 바치던 자들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들 생존자 8명을 이 누추한 섬으로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왜 에도 막부는 이 문제에 적극 나섰을까? 일본의 속셈은 이런 중재를 통해 가지고 조선과 화란 양쪽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화란이 자기네 속국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화란에 대해서는 화란이 이런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조선과 직교역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사전에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죠.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었다. 조정에서는 효종 성하 후 야기된 사상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결과 서인과 남인 사이에는 복잡한 권력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조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10몇 년간 남반인 문제로 골치가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겠다는 쪽이었다. 비변사 등록에는 일본 측 요청에 대한 조선 측 입장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1670년 2월) 마침내 잔류자 8명도 고국 네덜란드로 귀환했다. 귀환자들은 하멜의 보고서를 근거로 14년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잔류자 소환 문제를 해결한 동인도 회사는 조선과의 직교역 추진을 위해 코리아호를 동양무역본부인 바타비아로 출항시켰다.
동인도 회사 출항 일지에는 네덜란드를 출발한 코레아호가 1670년 4월 2일 바타비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드디어 코레아호는 바타비아에 도착했다. 17인 위원회는 바타비아 상관장에게 조선과의 직교역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함께 내렸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직접 코레아와 교역을 한다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코레아와의 직교역을 추진하라. 우리는 조선과의 무역에서 오란 다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오란 다국이 조선과의 직교역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지마 상관을 폐쇄시킬 것이다. 일본의 상관을 두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일본의 질투심이나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코레아와 직교역을 해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동인도 회사의 최종 결정은 조선과의 직교역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동인도 회사가 조선과 직교역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챈 에도 막부가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결국 동인도 회사가 의욕적으로 명령했던 코레아호는 조선으로 단 한 번도 항의하지 못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オランダ東インド会社にとりましては、日本との貿易が大変重要でありました。重要というよりもむしろ、この非常に、死活問題だったわけです。で、そのためにオランダ東インド会社は、徳川幕府のご機嫌を損じるようなことは、避けようという基本的な姿勢がありました。で、徳川幕府にとりましては、このオランダ東インド会社が、この朝鮮半島で直接貿易をするということは、好ましくないことでありました。 17세기가 이제 동서양의 그 문화의 그 우위점이 비로소 중국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서양의 이제 과학이 부각되는 그런 중대한 그 분기점인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화란에서 코레아를 진수해 가지고 조선까지 오는 그런 중대한 그 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의 물줄기,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변화의 물줄기를 조선에서 그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일본의 그 방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그 우리 자신의 그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반면 일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유럽이 출범시킨 세계 경제 체제가 새롭게 출범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질서 체계가 와해되고 있던 17세기. 유럽 문명과 조선의 만남. 그 물꼬를 막았던 일본은 대지마를 통해 유럽 문명과의 교류를 독점했다. 대지마에는 네덜란드와의 교역 관련 사무를 보던 일본인 통사들이 있었다.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들은 자식들에게 네덜란드 말을 배우게 했다. 8대 장군 요시무네는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위해 네덜란드 말 교습소를 개설한 한편 서양 서적 수입도 허가했다. 요시무네의 해금 조치로 수입된 서적 중 하나가 의학서 해체신서다. 해체신서에 따라 사형수의 몸을 해부해본 일본은 그 정확함에 놀랐다. 일본은 사전도 없이 이 책을 번역했다. 이것을 계기로 네덜란드 학문을 배우고 익히자는 난학이 태동했다. 이때부터 유학생들이 나가사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난학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이다. 난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말을 배워야 했다. 1796년
마침내 일본인들의 손으로 일란 사전이 완성됐다. 그리고 그 대상도 네덜란드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 학문으로 확대됐다. 난학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오사카에서 오가다 고안이 설립한 데키이주쿠는 난학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난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한편 마쿠도 산하에 난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난학연구소에서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다. 동경대의 전신이 바로 이때 설치된 난학연구소이다. (1868년) 메이지 유신, 그 저력은 난학이었다. 타라 입서, 아시아를 벗어난 서양 선진 대일 합류를 주장했던 난학자 후쿠자와 유키치.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서양 학문의 맹종이 아니었다. 후쿠자와 함께 일본 근대화의 양대 기둥이었던 오무라 마스지로, 그 동상이 난학자들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칼로 상징되는 주체와 망원경으로 상징되는 개방의 조화가 바로 그것이다. 文明開化に果たした洋楽の役割は大きいわけですが、しかし日本全国的な視野で見たときに、日本の一般商人、一般農民、そういう人たちまで含めて考えますと、趣味としてのヨーロッパ文明というものはあってもですね、考え方としてはむしろ長い江戸時代に養われた生活習慣とか考え方というものが残っていたと思うんです。で、そういうものを元にして、しかもヨーロッパの中でもそのヨーロッパの制度の中にもですね、新しくできる国家主義的な、国家に即応した国家主義的なものもあればですね、やっぱり民主主義的な要素もある中で、日本の近代国家にとって何が必要かということを選択的に取り入れてきますので。 17세기 조선은 개방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켰던 힘의 실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효종은 하멜 일행을 북벌과 연계시킴으로써 당시 세계를 변화시켰던 힘의 실체를 수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해견제로 그 기회는 무산됐다. 코리아호가 조선을 향했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였다. 이때는 일본의 방해로 무산됐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18세기. 이때 등장한 실학파는 조선 내부에서 성장한 기회였다. 그러나 실학자들 대부분이 유배당하거나 제야에 남아있어야 했다. 그들의 새로운 시각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척당해버린 것이다. 다시 1세기 후인 19세기. 조선은 200년 전 조선의 개방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을 당하고 만다. 역사의 갈림길은 17세기의 한 사건에서 이미 잉태됐던 것이다. 하멜 그 일행이 말이죠. 제주도에 그 이제 표류된 것이 1653년이고 그 살아남은 게 이제 30몇 명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이 30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 하나의 서학 집단이라요. 말하자면은 천문학 그리고 역학, 청력을 만드는 역학, 그리고 이제 의학, 그리고 황해술,
그리고 특히 이제 조총과 대포술, 그 탄약, 그 이런 거 하나의 그 서학 집단. 근데 내가 상당히 아쉬운 것은 말이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청나라를 치자 북벌론이 왕성했는데 말로만 왕성했지 말이죠. 북벌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그 서학 집단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 그 아주 귀중한 데 그걸 살지 못해야 돼. 우리는 억류기간 동안 밀렸던 급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스러웠던 코리아의 새 생활은 점점 그리움으로 채색돼 갔습니다. 코레아호가 출항했을 때 그들 중 몇몇은 이 항해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코레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때 코레아호가 코레아까지 항해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코리아의 운명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